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배출가스나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고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숨진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가 딸을 야산에 묻은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장난감 로봇 사진을 올리고 태연이 가족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유기에 가담한 고 씨의 내연녀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주 대가로 맺은 군사교류협정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고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선박 간 유류 밀거래 의혹에 대해 중국이 증거를 제시하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선박도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창동역 앞 노점 재설치를 두고 노점상과 주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6명이 다쳤습니다. 노점상과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인턴 직원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철 속에 섞여있던 가스 밀폐용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도 속도지만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특이한 양상이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하루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새해가 다가오는 것도 안 보일 지경입니다.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선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먼저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할 정도로 먼지가 자욱한 하루였습니다. 숨쉬기 너무 갑갑하고 마스크 벗고 다니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창한 날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많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초미세먼지 기준 최고 농도가 충북 167, 인천 163, 서울 131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더 탁한 공기질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여 개 먼지 발생 사업장과 500여 개 건설공사장에서 조업을 단축하거나 먼지 저감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오늘 조업량을 17.6% 줄였고 상암동에 있는 소각시설에서도 소각량을 평소보다 30% 낮췄습니다. 수도권을 먼저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든지.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은 건설 현장 가운데 민간업체 공사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 역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오늘 조치에서 빠졌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 북부에서 넘어온 겁니다. 국내 미세먼지와 섞여서 농도가 더 높아진 거죠. 오늘 하루 수도권에선 배출가스나 쓰레기 소각량을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비가 오면서 초미세먼지는 씻겨 나가겠지만 내일은 또 황사 예보가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8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지만 농도는 오히려 상승해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졌습니다. 어제부터 북서풍을 타고 넘어온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해 농도가 매우 높아진 겁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 날은 국외의 영향이 평균 60에서 80%나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상대책을 가동해도 근본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공공부문에 그친 점도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냉난방 시설, 발전소는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데 배출량이 많은 제철소나 반도체 공장 등 민간 부문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전체 배출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포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워낙 국외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조치가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 참여와 함께 자동차 이용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숨진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5살짜리 딸을 야산에 묻은 직후에 친아버지란 사람이 한 행동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 36살 고모 씨는 지난 4월 27일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 딸의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고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의 SNS에 장난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장난감 조립 작업이 잘 돼 만족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 씨는 또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직후 내연녀와 그녀의 가족을 데리고 경남 하동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이 숨진 직후 아버지가 보인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경찰은 고 씨에 이어 동거녀 35살 이모 씨를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유기 장소인 야산엔 동행하지 않았지만 준희 양이 숨질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는 오늘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고양 시신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해 사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전은 팔아놓고 군사협정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도 항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국방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이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게 이해가 되지요. 김수영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말쯤 아랍에미리트가 군사교류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전 수출과 자원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저 약속했던 군사적인 지원을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과 여러 가지 자원외교 차원에서 계약한 것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한 협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김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정부의 국방적폐가 너무 심하다며 그중에서도 중동 문제는 쉽지 않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제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력을 재검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의 항의 이후 정부의 결론은 갈등을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에 이어 한 달 간격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찾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군사지원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사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종석 실장과 SK 최태원 회장 면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 야권은 거듭된 말바꾸기로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에 경유를 넘긴 혐의로 홍콩 선박이 여수항에 억류된 가운데 중국은 북중 간에 유류 밀거래 증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기름을 공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성국 특파원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경유 600톤을 넘긴 혐의로 여수항에 억류된 홍콩 국적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입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발이 묶인 채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를 위반한 홍콩의 석유 제품 운반선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엔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이 선박이 북한에 기름을 넘긴 정황을 모른다며 유류 밀거래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中方始终在全面严格地执行安理会的决议，我们不允许任何的中国公民和企业从事违反安理会决议的活动。 또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 북중 유류 밀거래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과 비슷하게 생긴 배가 서로 붙어있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 중국 선박이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선박이 지난 10월부터 공해상에서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와 정유 제품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지만 북한과의 유류 밀거래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의 전기로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쇳물을 뜨던 인턴 사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철 속에 섞여있던 가스 밀폐 용기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 옆에서 근로자가 쇠막대를 들고 작업합니다. 이어 전기로에 바짝 붙어 앉아 일하는데 갑자기 폭발과 함께 작업장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난 폭발로 29살 인턴 사원이 턱과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턴 사원은 혼자서 전기로에 쇳물을 채취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에 넣는 고철에 부탄가스통 같은 밀폐 용기가 섞여 있다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꽃이 전기로 주변 먼지에 닿아 분진 폭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녹이기 때문에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게 터졌다고. 현대제철과 노조는 인턴 사원이 보호장비를 착용했지만 열기에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로는 점검 결과 문제가 없어 재가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한 스키장에선 스노보드를 타던 46살 박모 씨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17살 정모 군과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정 군도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시흥에선 시내버스 2대가 사거리에서 충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서울 창동역 앞에서 노점 재설치를 놓고 노점상과 주민들이 밤샘 대치 끝에 충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석 달째 이런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동역 앞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노점상과 주민이 뒤엉켜 승강이를 벌입니다. 매대를 세우려는 노점상을 주민이 막아선 겁니다. 오늘 새벽 500명이 넘는 주민과 노점상들이 충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주민은 노점용 매대를 옮기는 지게차를 온종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이곳 창동역 인근에선 20여 년 전부터 50여 개가 넘는 노점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주민들은 이곳 교각 밑에 있는 노점은 화재 위험이 있다며 재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17개가 집단으로 상주하고 있으면서 악취, 소음, 고성방가, 성추행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서 노점상은 창동역 주변의 환경 개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노점상의 영업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도봉구청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저희를 불법으로만 몰아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맺어진 구청과 노점상의 협약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청은 석 달째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 타협으로 원만하게 상생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의 성과주의식 행정 처리가 낳은 노점상과 주민의 대치는 어느새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올겨울엔 특히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이상구 씨는 지난 수요일 B형 독감 진단을 받고 1인실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건강엔 꽤 자신 있었는데 이번 독감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막 이게 뭐 오한이 오고 막 떨리고 막 감기 초기인 줄 알고 약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증상이 나아지는 건 없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이른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도 1000명당 53.6명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특이한 건 B형 독감은 보통 A형 독감 유행이 지나고 2, 3월에 유행하는데 이 씨 같은 B형 독감 환자가 벌써 전체의 53%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서 B형 독감이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B형 독감이 A형 독감보다는 좀 경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형, B형에 대한 치료가 크게 다르지도 않고 예방접종이 독감을 완전히 막아주진 못해도 맞아두는 게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보통 40에서 60% 정도인데 백신을 맞아 항체가 일부라도 형성되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니까 근육통은 그전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활동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예방접종을 했을 때 독감이 유행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집단 면역 효과가 알려져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2주에서 최대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방심해선 안 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고의 성능 저하 파문에 휩싸인 애플 본사가 배터리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애플 코리아 홈페이지에 어제 올라온 입장 표명문입니다. 애플 본사가 발표한 입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했고 아이폰 6와 7 계열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50, 우리 돈으로 66,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만 추가됐습니다. 내년 1년간 10만 원짜리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고객은 34,000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되게 믿음이 컸는데 약간 사과문이 통보하는 식인 것 같아서 저희도 한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들이 겪은 성능 저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의 일시적인 문제이자 배터리가 낡으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고의로 기기 성능을 조작하지 않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숨기지도 않았다는 논리로 세계적으로 잇따르는 집단 소송에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입었던 그 업데이트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기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떤 배상안이라든지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는 법무법인들은 다음 달 안에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올해 무섭게 오르던 집값은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다소 주춤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이겠죠. 일단 28년 만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강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내년 경기도에서 입주 예정인 곳 가운데 가장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으로 6월에 시작하는 6,700가구의 입주가 끝나면 인구 2만 명을 넘는 소도시급 규모가 됩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28년 만에 최대 입주 물량인데 전국적으로 44만 가구나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당장 1월 1일부터 신 DTI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4월 양도세 중과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행됩니다.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2017년보다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강남 지역 수요가 많아 내년에도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경향들이 뚜렷해질 것으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초양극화 양상이 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시장의 경우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 시장은 충분한 공급 효과로 안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8월쯤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SBS가 산업 현장에서 고통받는 현장 실습생 실태를 집중 보도한 이후에 비슷한 처지를 호소하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구타와 성추행, 임금 체불까지 갑질 행태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다고 또 군 대체 복무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찬근, 이현영, 안상우 세 기자가 우리 사회 을의 목소리를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공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퇴직금 다 준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저는 첫 직장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볼모로 한 상습폭행에 시달린 청년을 만났습니다. 정모 씨는 고3이던 지난해 한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구부려서 앉은 상태로 그 회사 제품을 머리 위로 들게 시키는 거죠. 한 15kg 됩니다. 3분에서 5분을 하면은 그게 몸이 부들부들. 일을 못한다며 맞기도 일쑤였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리고 야, 네 정신 안 차리냐? 또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석 달간 상습폭행에 정 씨는 회사를 나왔고 산업기능요원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기업 뺀 거는 그날 그 친구가 확실하게 우리 회사에 오겠다는 그게 없었어요. 폭행한 상사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전 직장 상사들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린 데다 성폭행까지 당할 뻔한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2년 전 고3 때 한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첫 회식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술에 취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 상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집인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계속 만지는 느낌이 났어요. 참지 못해 회사를 떠난 뒤에는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나 지금 너네 집 주변인데 나올 수 있냐고. 진짜 무서울 때는 30분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고. 집요한 만남 강요는 휴대폰을 바꾸고 SNS를 다 차단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수면제 먹고 잠자고 밥도 이제 넘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물도 먹어 다 토하고. SBS 이현영입니다. 제가 만난 현장 실습생은 1년 반 동안 다닌 첫 직장에서 퇴직금을 떼었습니다. 19살 김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을 일한 업체에서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8개월의 현장 실습생 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습 기간으로 지냈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쳐주지 않아서 너희는 그거 받을 수 없다. 근속 시간이 퇴직금을 받을 1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은 일하고 똑같이 마치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단순한 현장 실습, 경험 축적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라면 노동법에서는 그걸 근로자로 봅니다. 김 씨는 요지부동인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연말 연초 사흘 연휴를 맞아서 겨울 축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평창 송어 축제는 막이 올랐고 다음 주말쯤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시작됩니다. 조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드넓은 얼음판 위를 점점이 메운 사람들. 송어를 잡으려고 모여든 강태공들입니다. 25cm 두께로 꽁꽁 얼어붙은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싯줄을 위아래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웅크리거나 엎드려서 구멍 속을 들여다보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낚시 위치와 시간대, 기술에 따라 잡아올린 송어도 큰 차이가 납니다. 평소에 남편이 많이 잡거든요, 아이랑. 근데 오늘은 제가 운이 따랐는지 저만 세 마리 잡았어요. 남편분은? 남편분은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부러워요. 잡고 싶어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뼛속까지 시린 물속을 휘저으며 맨손으로 송어를 잡습니다. 힘들게 잡은 만큼 기쁨은 배가 됩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를 것 같아요. 다리 얼어서. 근데 잡긴 잡으셔도 기분이 좋겠어요? 네, 너무 많이 잡아서 오늘 완전 기분이 좋습니다. 눈밭에서 스노우모빌이 끌어주는 래프팅을 타고 튜브 눈썰매와 얼음썰매도 즐깁니다. 평창 송어축제를 시작으로 다음 주인 1월 5일에는 홍천강 인삼송어축제가, 하루 뒤인 1월 6일에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할 예정이어서 춥지만 즐거운 겨울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우리도 한겨울이지만 북미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을 뿌리면 얼음이 돼서 떨어지는 추위여서
상어도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류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북동부의 한 해변입니다. 상어 한 마리가 얼어 죽은 채 무트로 떠밀려 왔습니다. 이 상어는 따뜻한 바다에 주로 사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근처 해변에서도 환경단체 회원들이 얼어 죽은 상어를 차량으로 끌어냅니다. 캐나다 남부 위니펙입니다. 한 남성이 컵에 담긴 물을 공중에 뿌리자 땅에 떨어질 새도 없이 순식간에 얼어버립니다. 캐나다 남동부 온타리오에선 강추위로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아무리 추워도 유리가 깨진 적이 없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시간주에선 강추위로 얼어붙은 땅 위에서 마차의 줄을 연결해 스키를 타는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북극곰 수영대회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북극 한파가 내려와 캐나다는 영하 30도, 미 북동부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5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Two separate waves is because we have the current one now. We get a temporary break for some folks and then the next wave begins to come through. 미 기상청은 내년 초까지 강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북미 지역 새해맞이 행사도 이상 한파 속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SBS 류희준입니다. 커피나 캔 음료를 팔던 자판기에서 이제는 한우나 화장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자판기 속에 담긴 여러 의미들을 정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한 매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건 바로 자판기입니다. 매장 안에 태블릿으로 물건을 고르면 로봇팔이 진열대의 물건을 집어들어 계산대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냥 신기해서 본 거예요. 손자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감을 이렇게 자판기로 골라서 가져가는 거라 이 말이죠. 단순하게 소비하는 거 아니라 또 즐거움이라는 걸 가미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자판기가 움직일 때는 정말 다 차별화된 매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 축산물 자판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10여 종류를 냉장 상태로 보관해 판매합니다. 유통 단계가 줄어 가격도 20% 정도 저렴한데 주상복합 건물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자판기는 유동인구가 많고 비교적 좁은 공간에 별도의 매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 고객님들이 직원분들이 다가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테스트해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새로운 자판기의 등장은 무인화 시대, 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나아가는 유통업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정경희입니다. 흔히 예술가를 배고픈 직업이라고 합니다만 프랑스에선 예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하는 프랑스 예술인들을 배재학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연극과 연주 활동을 하는 40살의 매튜 씨. 공연이 없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때가 있지만 생계 걱정은 한 적은 없습니다. En gros, si on multiplie 70 par 30, ça fait à peu près 2 000 € par mois. Autour de 2 000 € par mois.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인 앵테르미 땅은 이렇게 수입이 있을 때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수입이 없을 땐 정부가 정한 기준 소득에 맞게 월 소득을 채워줍니다. 프랑스에서만 12만 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작업 공간에 대한 지원도 다양합니다. 소극단을 운영하는 느리에 씨는 정부 보조금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lusieurs milliers d'euros, c'est complètement aléatoire. Tout dépend de la structure aussi, de la taille de la structure et du projet que vous allez vouloir monter.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가입자가 적은 게 문제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있기까지는 배고픈 예술가를 없게 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새해부터 신분증만 있으면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호기심에 샀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판매업소입니다. 새 1월 1일 0시부터 시작되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앞두고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That on January 1st we can open our doors to a whole new market, and that's the adult use market. So we're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busy than usual, which is great. 미국에서는 8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습니다. 만 21살 이상이면 누구나 판매업소에서 1인당 28g, 담배 1갑 정도 분량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경우에도 만 21세가 넘으면은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시면은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1년에 50만 명 정도. 여기에 수천 명이 이르는 한인 유학생들까지 마리화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화되더라도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 하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여전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과자나 초콜릿처럼 다양한 형태의 마리화나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 한국으로 몰래 들여가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화나고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던 올 한 해. 그래도 용기와 희생,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이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던 순간들을 원종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강에 처박힌 승용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운전자가 허우적댑니다. 보는 사람이 발만 동동 구르던 때 건장한 세 청년이 초겨울에 차가운 물로 뛰어듭니다. 거침없이 헤엄쳐 운전자를 구한 건 강원 최고 3학년 수영 선수들이었습니다. 사이좋게 대학에 합격한 세 학생은 그때 일이 메달을 딴 것보다 뿌듯했다고 떠올립니다. 그분 따님께서 SNS로 메시지로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셨는데 작은 실천으로 여러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재래시장 화재를 온몸으로 막아낸 이웃도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나던 양태석 씨는 가스 폭발로 식당에 치솟은 불길을 화상을 입어가며 진화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팔에는 불에 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후회 안 되는 건 이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재래시장을. 전농중학교 학생들은 한겨울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자신의 점포로 덮어주며 구해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 긴 여운을 던져줬습니다. 몰래 자선 냄비에 넣은 5천만 원 수표 3장과 동사무소 앞에 누군가 놓고 간 동전꾸러미, 기초생활수급비를 아낀 장애인 부부의 14만 원. 온정의 손길이 얼어붙었다지만 그래도 우리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다는 희망을 안겨준 장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해소가 되겠지만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로는 약하게 눈이, 그 밖에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지방은 최고 7cm, 서울은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는 다시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살 여자아이. 그 꽃 같은 시기에 혼자서 너무 오래 추운 데 있었던 준이 양에게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건 자격 없는 어른들 때문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들 내년엔 없길 바라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